안녕하세요. 화면 좀 만질게요. 잘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도 조금 조정 좀 하고요. 아이고. 잘 보이시나요? 카메라를 손으로 좀 만졌더니 잘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FR 데이빗 노래 한번 틀어봤습니다. 다 아시는 거. 뒤에도 익힌 게 있어야. 아, 음악이구나. 뭐 이러실 수 있으니까. 뒤에가 배경이 약간, 뭐랄까, 화면은 있어가지고. 자, 끊겼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저번에, 아이고, 화면이 또 이상한 게 막 떠가지고, 선생님도 그렇게 뜨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리더십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기억나시나요? 자, 챕터를 좀 넘겨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좋은 리더와 나쁜 리더, 근데 뭐 좋은 리더, 나쁜 거는 뭐 얘기 안 한다 하더라도, 좋은 리더는 상하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한, 나이, 아무래도 상사는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부하 직원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생각의 차이, 세대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쟤는 왜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말이 통하는 그런 상사가 좋다. 이런 게 이제 설문조사에 했던 걸로 제가 보내드렸어요. 그리고는 리더십이 뭐다 라고 뭐 쿤추라는 사람과 오돈넬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집단을 목표를 위해 자발적으로 리더자 스스로 노력하고 그들에게 주는 어떤 기술이나 그런 과정을 리더십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타인에게 나를 그냥 따라라 이렇게 하는 거가 아니라 조직의 공통된 어떤 목적이나 목표가 있으면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그 팀원들을 다 이렇게 구성하고 아울러서 같이 이렇게 가는. 그래서 제가 유재석 씨 약간 예를 좀 드렸던 것 같고,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이렇게 약간 불도저처럼 막 밀어붙였던 사람들의 리더십도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 슈맨이라는 사람은 리더십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된다? 의사소통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말이 좀 안 통하고 답답하고 저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소속돼 있어서 리더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과대나 뭐 학과장이나 이런 것들 하고 어, 과대표를 하고 계시거나 학회장을 하고 계신다면 그런 식으로 약간 옛날처럼 공동체처럼 하는 게 아니라 현대 시대는 뭐 이름을 좀 붙이자면 변혁적 아니면 서먼트 이렇게 해서 좀 희생하고 봉사하고 양보하고 그런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고 넘긴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끊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리더십의 유형은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 또는 어떤 성격의 소유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어떤 스타일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과연 적당하냐, 뭐 이런 연구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제 관심 분야가 아닌 것 뿐이지 경영학에서 리더십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되게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특성이론, 행동이론, 상황이론, 변혁적인 이론,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좀 크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좀 변형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특성 이론을 위인 이론이라고도 해요. 위인전할 때 하는 위인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딱 생각을 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접근 방법에 따라 어떤 리더십이 나오냐를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죠. 특성 이론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리더는 어떤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따졌던 시기가 1930년에서 1950년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뭐 이런 거죠. 리더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 리더는 자신감도 있어야 돼. 리더는 창조성도 있어야 돼. 리더는 인지 능력도 좀 뛰어나야 돼. 리더는 지식,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동기부여, 유연성, 정지성, 그다음에 청렴, 결백, 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어야 돼. 뭐 이렇게 특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했던 이제 주요 학자들에 의해서 나온 말들을 이제 함축해서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행동 이론, 조직 이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이 잘 되려면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 사람이 다 잘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행동 이론은 당시에 생산에 관심이 엄청 많았던 1950년대부터 1960년 대량 생산을 했던 그런 시대라 조직이 우선이었고요. 업무 중심하고 과업을 막 지향하는, 왜 아파? 아프면 뭐 내가 병가 처리해 줄게, 막 이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시기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격자 이론처럼 상황에 따라서 실제 어떤 행위를 하느냐, 성공적 리더와 비성공적인 리더에 대한 스타일을 딱 구분해버리고, 인간적인 건 관심은 완전히 끊어버리고 업무적인 것만, 과업만 막 지향하는 사람, 성과는 낼 수 있지만 인심을 잃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회사가 잘 되던 말되던 관심 없어, 그냥 그 동료들한테만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회사가 부해야 된다 표현을 해야 되나? 회사가 성과가 좋아야 한 사람 한 사람 다 줄 거 아닙니까? 월급도 올려주고 복리후생도 주고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선 70년대에서 80년대로 넘어오면 이제 상황 이론, 어떤 상황에서 이런 리더자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의 유효성이 그 스타일뿐만 아니라 리더십의 환경에도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과업 중심으로 할 거냐, 인간 중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어느 한쪽도 너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할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980년대를 훅 이제 넘어오면 이제 카리스마, 변혁 이런, 그래서 상황에 따라 뭐 이런 거죠. 남자는 어디 남자가 울어 혼날라고 막 이렇게 어른들이 그러셨던 걸로 기억해요. 어디 여자가 그런 식으로 행동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딱 상황을 딱 잡아놓게 되면 주눅이 드는 거잖아요. 아이들 길릴 때도 그렇고. 이 카리스마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보편적으로 얘기하면 남자는 약간 섬세하지 못하고 약간 큰 거를 큰 뭉태기 딱딱딱딱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섬세한 부분을 웬만하면 여자들이 막 체크해주고, 또 여자들은 조금 더 융통성은 없지만 꼼꼼하고 잘 챙기는 그런 체크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저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할 거야, 이런 약간 상황에 따라서 좀 그냥 고착화된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벗어난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나 이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강조하고 변해가는 그 변혁적 마인드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평범한 사람과 평범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않은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평범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쭉 끌어올리는 것. 다시 사람으로 얘기하면 다 인지가 안 됐지만 학습하는 입장이니까 이제는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이 공부 잘하는 친구는 너 잘해, 이렇게 하면 돼 라고 하지만, 중간 정도 하는 친구는 너 요거가 부족하구나, 요거로 하면 잘할 수 있어, 좋아 이렇게. 근데 완전히 이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한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어떻게 이건 이렇게 하는 거고 처음부터 기초를 알려주는 거죠. 이랬을 때 맨 밑에 있는 친구가 중상으로 올라올 확률은 중상에서 앞등수로 올라가는 확률보다 훨씬 더 하기 쉽다는 거죠. 한두 개 틀렸던 사람보다 10개 틀린 사람이 5개를 줄이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그게 변혁적인 리더십의
변형 마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끝난 건데 하나하나씩 이번에는 좀 들여다볼까 생각 중이에요. 전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접근 방법, 특성 이론을 위인 이론이다 라고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약간 그 리더자는 알고 자질을 갖고 태어난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선천적으로 또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 됐는데 막 앞에 나가서 회장을 하려고 그러고 반장도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나가서 리더하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지시 명령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거 못해. 아니야. 삐쭉삐쭉 뒤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특성 이론은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자질을 갖고 있는 그런 리더자가 공통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것으로 리더가 고유한 개인적인 특성만 가지고 있다. 거기에 이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런 거랑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리더자가 될 수 있는 것들. 리더는 태어나는 거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해봐. 밀어줄 테니까 해봐. 잘하네. 그 정도면 훌륭하네. 너같이 하는 사람이 어딨어. 대단하다 야. 이렇게 자꾸 격려를 해주면 정말 내가 그렇게 된 줄 알고 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성이론은 신체적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령이나 신장이나 체중이나 외모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특성도 너무 어떤 리더 여기에 나와 있는 리더십의 유형은 조직에 관한 리더십이기 때문에 직무를 잘 해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나 사회적인 신분, 지식 이런 거에서 너무 배제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지능도 마찬가지고 성격도 그렇고 과업의 관계나 특성이나 이것들 솔선수범하고 책임감이 없고 안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는 사람이 리더자가 된다? 그것도 약간 어폐는 있어요. 그런데 이 특성 이론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람이 과학적 이론을 얘기했던 테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동자의 업무 효용성이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높일까, 효과를 더 높일까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테일러라는 사람이 동작 연구, 시작 연구, 다시 동작, 몸을 행동하는 동작 연구, 시간, 체크 하는 시간 연구 이런 거 반복적으로 업무에 대한 그런 특성을 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행동을 하고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 누구는 10개의 제조를 했다면 누구는 5개밖에 못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월급을 10개 만든 사람한테 더 줘야 되는 게 맞다. 성과금을 그런 사람한테 더 주자. 아니 저랑 저랑 똑같이 근무했는데 왜 이 사람은 더 줘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당연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결과물 갖고 제시하는 거죠. 이 사람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똑같이 여기서 일을 했지만 10개를 생산해냈고 당신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똑같이 근무했지만 5개를 생산해냈다. 10개 이상 생산을 해낸 사람이 당연히 성과금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뭔가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과학적 이론에 대해서 테일러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되어지고 그것이 점점 후세로 내려옵니다. 그 과학적 이론이 이제 시대가 변경하면서 관리 이론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페올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서 현장에 초점을 두고 원칙을 세워라. 그냥 막 하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식으로 조직화할 건지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할 건지 분배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다음에 직원을 선발해서 평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명령을 한 다음에 어떻게 정보 공유를 하고 혹시 그 선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그리고 생각했던 어떤 계획을 세운다면 이 계획이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또 이 범주 안에서 모든 게 다 될 수 범주 안에서 얼마만큼 통제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연구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뒤로 후반으로 가면 웨버라는 친구가
관리의 조직이라고 해서 이 관료적인 중심은 공무원이나 대기업 그리고 관행 규칙을 갖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는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말하는 대로 뭔가를 다 변화시켜 줄 수는 없거든요. 서류 중심과 형식 중심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시대의 변함에 따라서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특성 이론이 점점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려면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그 특성이 있어야 된다. 아까처럼 신체적인 거, 사회적인 거, 아니면 지금 조직이니까 과업을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람과 사람이 뭉쳐서 한 사람이 다 모여서 조직을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 대해서 협동이나 협조나 뭐 이런 것들, 첨령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전통적 리더십의 유행에 따른 접근 방법 중에서 또 하나는 이제 행동 이론입니다. 예, 이 행동 이론에 대해서 효손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는데요. 작업들의 환경을 개선에 따른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미치는지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관심을 받고 받는 사람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으면 능률이 높아지더라 라는 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로 어디다 적용했냐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마트나 뭐 월마트나 또 롯데마트나 이런 데의 주차장이 되게 깜깜했었어요. 근데 한번 주차장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전혀 불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껌껌먹고 거의 지하나 아니면 타워나 뭐 이렇게 이제 했었는데 그런 데서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불을 좀 형광등을 좀 더 밝힌 거죠. 지하 주차장 내려갈 때 이제 차들 있는 데서 조금 이렇게 밝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좀 덜 하더라. 아, 사람들은 그 라이트 밝기에 따라서 약간씩 마음가짐을 다르구나. 깜깜하게 되면 자거나 약간 음흉한 생각을 하거나 뭐 이런 일이 생각나지만 밝고 깨끗하면 그런 생각이 덜 나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한 그런 것들이 거예요. 그래서 1930년에서 50년의 특성 이론은 효과적으로 리더의 공통적인 특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자 리더자의 행동 이론으로 전환하게 됐던 거예요.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죠. 왜? 사람은 다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이 갖고 있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어떤 걸 찾죠. 그거를 메슬로가 찾아냈어요. 처음에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내가 먹고 자고 안전하고 옷 입고 이런 게 지나가면 위험에서 벗어나는 모기에서 벗어나는 소음에서 벗어나는 그다음에 환경 지저분한 데서 벗어나는 이런 안전의 욕구 차 안에 들어가 있다든가 이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게 어느 정도 완벽하게 되면 소속의 욕구 학교를 들어가든지 직장을 들어가든지 동아리를 들어가든지 또는 어떤 뭐 이렇게 모임을 들어가든지 이런 소속의 욕구 근데 그 중에서도 무리에 섞이면서 거기서 뭐 장을 하거나 뭐 과장을 하거나 차장을 하거나 그러면 존경의 욕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단계가 올라가고 되면 이제 자아 실현에 대해서. 근데 요새 자아 실현은 어느 정도는 안정권이 들어갔으면 초등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혼자 자기 개발을 할래 뭐 이런 경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20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공부해야죠. 직장 찾아야죠. 또 애인 만들어야죠. 30대만 돼도 결혼했어요. 아이 낳아야죠. 길러야죠.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지나고 4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여기서부터는 그게 가능하죠. 자아 실현에 뭔가를 해야 되나, 뭔가를 확인해야 되나, 뭐 여행을 가셔도 좋고. 왜냐면 그 시간을 다 지나야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직원들의 행동에 맞게끔 능률을 좀 올리고 그러다 보니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을 이렇게 좀 구분하고 그 차이에 대해서
확인시키고 아 이렇게 행동하면 그렇구나 이렇게 차이를 뒀다는 거죠. 행동 이론은 리더십의 연구의 초점을 개인적인 특성보다는 보편적인 범위 내에서 전환하고요. 또 리더의 행동의 유형이 과업 행동이냐 아니면 관계 행동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구성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찾아내는지에 따라서 이제 행동 이론이 점점 접근 방법이 좀 달라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법의 또 하나는 이제 상황 이론입니다. 상황 이론. 자, 상황 이론은 말 그대로 특성 이론과 행동 이론과는 좀 다르잖아요. 리더십의 어떤 효율성을 상황적에 따라 어떤 상황에 어떤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죠. 야, 이런 상황인데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래. 아, 이거 안 되는데. 그런데 해보니까 오, 괜찮아. 역시 리더자는 리더자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특성이나 기능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 결정해주는 어떤 상황의 여러 가지 측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관심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 상황 이론은 피들러 상황 이론, 허스 블렌차드라는 사람의 상황 이론, 그다음에 하우스라는 사람의 경로를 목표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피들러의 상황 이론은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업 지향적이고 관계 지향적이다. 스타일 자체가 리더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구성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이 비중이 차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자가 오히려 고민하다가 아, 이 결과물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은 그런 형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상황 대응 이론인데요. 뭐 허쉬와 블렌드가 설득력이냐, 참여냐, 위임적이냐, 지시적이냐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요원들을 이제 설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여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직무가 이런 거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걸 달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또는 요거 파트 부분은 위임을 할 테니 이 부분은 처리해서 완수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완전히 보조 되시는 분들은 지시 명령 자기가 해야 될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근데 이럴 때는 상황적인 요소에 따라 부하 직원을 이해시킬 수 있도록 아니면 부하 직원이 뭔가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설명력이 좀 빠짐없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하의 뭐 성숙 수준에 따라서 맞춤형 리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해를 못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아니면 상황 설명을 해서라도 이해시켜서 그분이 그 부하 직원이 같이 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리더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의 경로 이론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후천적으로 참여적이냐 위임적이냐 이런 거들 뭐 지시하고 후천적으로 참여하고 성취를 지향하는 거는 같지만 부하의 특성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서 이게 환경적으로 이 과업 중심으로 공정적인 어떤 체계의 작업하에 잘 이뤄낼 수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기대감을 갖는 거죠. 어떠한 거를 해내면 어떻게 될 거야.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성과금을 받는 거야. 또는 이런 프로젝트를 완성하면 나는 승진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동기 행동에 관련된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을 인지를 시키고 기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적절한 리더십의 행동을 하는 것들을 하우스 이론에서 상황 이론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변혁적 이론이라고 나옵니다. 이 변혁전 번즈라는 사람이 정통적인 리더십의 이론과 대비해서 이론을 제시하는 변혁적인 리더십인데요. 이 사람 말고도 베이스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직에 공통되는 어떤 비전이 있다면 이거를 추구하는 데에서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상호 간에 조직도 그렇고 구성원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얻어지는 그런 신의를 바탕으로 해서 환경을 좀 조성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거든요. 변혁적 리더십이. 성공적으로 뭔가를 완수해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거. 잘했어, 잘했어. 내가 해냈어. 난 대단해. 뭐 이런 거. 등반 완수라든가 뭐 이렇게
조금 어려운 걸 해낼 때 어떤 상을 받는 것도 있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정상까지 도대체 땀 찔찔 흘리면서 저기 왜 올라가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때 내적 보상이나 내가 해냈다는 거 그리고 동기부여 및 실적이 약간 난 이거 했어 이런 거 되듯이 이 조직의 어떤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는데 헌신을 해라 라는 것들이 베이스에 깔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은 리더자와 하위자 간의 관계를 교환하고 거래 관계를 가정한 후에 주로 현상을 유지하는 그런 중점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거래적인 리더십을 판단하는 데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하위자들이 어떤 욕구를 끌어올리기에는 개인과 집단과 조직, 성과를 극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이로써 좀 구체화되고 있다. 성공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리더가 딱 왔는데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단 구성원들이 같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뭐 이렇게 구성한다면 리더 이끌어 다니는 입장에서는 좀 덜 힘들겠죠. 우리 이렇게 해야 된대. 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게 전통적인 리더십의 유형에 따른 변혁적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리더십은 이것들은 뭐 다 알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독재적 유형인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좌우를 구분하지 못하고 전쟁 속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는 이런 독재 유형들이 훨씬 더 먹혔다고 그래야 되나요? 인지를 많이 했습니다. 묻지 마, 질문하지 마, 무조건 가, 날 믿어. 뭐 이런 형태죠. 즉 부모님이 자식을 이끌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의 것들을 조금 사회주의적이라든가 공산주의, 계급 독재, 특히 군대, 운동선수도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 자아 인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미성숙했을 때 리더하기가 조금 가능한 그러죠. 그래서 독재 유형이라고 해서 정책 결정이나 권한 대부분에는 핵심 정보를 스스로만 소유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남한테 공유하지 아니하고 통제 없이 방만한 상태의 그런 조직들을 가식적으로 성과물이 안 보이는 상황에 무척 효과적이다. 나를 따르라니까 믿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하지마. 모든 정보는 내 것이야. 실수는 용납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집단의 규착 하에 지배자로서 군림한다. 서로 얽히고 뒤섞인다는 뜻이잖아요. 조직들이 주어진 업무만을 수행하고 지식의 권력의 힘이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 뭐 약간 교주 같은 느낌. 뭐 북한의 김정은 같은 느낌. 그런 사람들은 구성원들이 어때요? 엄청난 세뇌와 약간 고립되어 있어서 받는 정보나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고 이제는 탈북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의 독재자 유형의 특징은 하나는 저는 어떤 걸 느꼈었냐면 신천지가 젊은 사람들의 모임을 한번 공개적으로 가진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지나가다가 만났는데 그게 이제 목동에 있는 목동 아파트 무슨 청소년 센터에서 이제 신천지의 어떤 죽음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약간 시위하는 건데 신천지에 그렇게 이쁘고 젊은 청년들이 그런 걸 믿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만한 사람들이 대거 뭐 상복 같은 걸 입고 하얀색의 검정색 넥타이 그리고 블랙 옷을 입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데 좀 슬쩍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그 구성원들에게 엄청난 쇠뇌를 했으면 저분 사람들이 저렇게 의지하고 따르고 무조건 복종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독재자의 유형의 집단은 통제가 없이 방만하거나 혹은 가시적으로 성과물을 보이지 않을 때 근데 그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스스로 느끼기에 이렇게 이게 공정한 배분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신천지에 그렇게 푹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의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 중에 하나는 민주주의 근접한 유형이다.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여와 토론을 장려하고 거부하는 경우 모든 구성원들이 의견을 수집은 하죠. 근데 누군가는 최종 결정을 해야 돼요. 다 봤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독재라고 한다는 건 좀 근데 모든 결정은 다수를 결정합시다. 그럽시다. 이것도 조직에서는 또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원들이 리더십이 그 리더한테 저 사람은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생각이 없어? 자기 판단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통치 영역을 저하시키거나 아니면 잠재적인 능력이 결여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유형의 특징은 리더자는 팀원들에게 동등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경쟁과 토론의 가치를 인식하면서 어떻게 나아갈지를 이제 설정을 해주고 물론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탁월한 조직력을 거느려 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이 있니? 아이디어 있어요? 뭐 좋은 생각 있습니까? 뭐 이렇게 낸다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기업이든 어디든 다 수용이 되는 게 아니지만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에서 그나마 회사가 또는 조직이 이런 단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딱 초이스해서 그냥 결정을 딱 내리는 거죠. 최종 리더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혁신적이고 탁월한 부하들이 또 많을 때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구성원들을 보면 낙오자가 없는 거죠. 틀려도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게끔 약간 해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독재이기는 해요. 내 의견이 반영이 안 됐어. 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기 의견을 냈다는 거에 구성원들은 또 그래도 뭐 요번에 거는 반영이 안 됐어. 하지만 뭐 나는 내 의견을 냈으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어떤 리더십을 할 때 이렇게 지금 듣고 계시는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의 특성에 따른 접근 방법은 파트너십. 어떻게 보면 누가 리더야 도대체? 누가 구성원이고 이렇게 해서 헷갈릴 수도 없잖아 있어요. 이 파트너 리더십은. 그 리더를 구성하는 역할을 굳이 이렇게 리더가 능력이 없어서 이런가? 왜 이렇게 하지? 구성원들에게 이렇게 조금 섞여 있어서 그리고 약간 특별 대우하지 않는 느낌? 리더자를 우리의 리더야 이렇게 특별 대우하지 않고 있는 둥 없는 둥 모든 의견의 의사결정 및 특히 방향을 설정하고 또 결과가 책임은 공동으로 그러면 쟤는 뭐야 리더인데 왜 이렇게 나눠서 그래 리더를 하는 건지 많은 건지 잘 모르겠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리더십은 규모가 작거나 소모임에 할때 아예 무슨 리더야 리더기 그냥 우리끼리 가자 그냥 친구처럼 뭐 내가 할게 뭐 이렇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조직 구성 중에 한 명일 뿐이지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집단의 구성원들이 의사결정 및 팀의 방향을 설정을 참여해야 한다. 모든 조직원의 집단 행동과 성과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공유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작은 소규모에서 조금 더 풍부한 경험과 재능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남들보다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신뢰가 있고 정직해.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무리들을 이렇게 믿음으로써 이끌어 나가는 그런 형태다. 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의 특성의 접근 방법 중에서 변혁적인 유형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리스마라고 해서 조직이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할 때 이 변혁적인 유형의 이런 특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직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하고 전달하는 카리스마, 지시명령 쪽에 약간 베이스가 깔려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그리고 확신, 뛰어난 능력과 자신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존경심과 충성심,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고 무언가를 조직을 위해서 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원동력에 기한 그런 개인 스스로의 존재감을 깨닫고 우리 같이
우리 한 팀 이런 걸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불러일으키 충성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게 칭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조직 내에서는 아끼지 않은데 특히 작은 조직 가정에서는 제일 많이 상처 주는 게 가족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특히 자녀에 대해서 부모님이 또는 부부관계 뭐 이렇게 친하다고 얘기한 건데 상대편한테는 또 오해가 살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대한 성경을 앞두고 도전에 대한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직무를 잘 수행했을 때는 네, 좋습니다. 잘했어요. 좋아요. 뭐 이런 식. 특히 소모임 같은 데는 너 아니면 어떻게 할 뻔했니? 정말 대단하다. 어우, 대단한데. 그렇다고 뭐 약간 칭찬에 대해서 뭐 어떤 저는 성격상 남한테 이런 얘기 하기는 별로 싫은 소리도 잘 안 하고요. 뭐 좋은 말도 잘 안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감탄사만이라도 충분합니다. 칭찬은. 오,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대박.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만이라도 상대가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뭐 약간 낯간지러운 말을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감탄사도 괜찮다라는 거죠. 가마그래서 리더는 구성원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극과 도움을 준다. 중간에 장애나 불안 같은 걸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줘야 된다는 이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변혁적인 형태의 특징은 자기를 리더를 믿고 따르고 무언가를 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리더자가 진정한 리더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음 장에 보면 관계자와 리더자, 관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구성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성원과 리더자의 어떤 조직 성공을 하게 된 약간 필요성? 무엇이 더 중요하냐? 구성원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리더자가 더 중요하느냐? 뭐 구성원이 없는 리더자는 별로 의미 없죠. 그죠? 구성원 안에서 리더자가 생겨나는 거니까. 그리고 또 자리를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관리자는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리더자는 창조적이다라고 되어 있죠. 응기응변 같은 게 잘 된다는 거. 상황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우리 조직이 뭐가 잘못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뭐 이렇게. 근데 관리자는 사실 그대로를 뭐 얘기하지만 뭐 좋은 점을 또 생각하고 오늘의 초점을 두느냐 내일의 초점을 두느냐 또 아니면 뭐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설득해서 이렇게 하시라고요 해갖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아이고 모르셨군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힘은 들겠죠 힘들고 좀 같은 말 반복하고 힘들겠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인성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지식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빨리 해결해서 정리정돈해서 자 싸움했어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가능성에 대한 사고를 생각하고 웬만하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끔 조정을 하고 어떻게 할까 보다는 무엇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규칙과 규정을 따라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거 하는 것보다 무엇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일까? 무엇이 훨씬 더 나은 것일까?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심이냐?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전거의 앞뒤 바퀴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에 질문하고 거의 같다. 앞에 바퀴가 있으면 두발 자전거인데 앞에 바퀴가 없으면 뒤에 있고 당연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앞에 바퀴가 또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형태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감성 리더십에 대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처음에는 리더가 자기 통제의 단계이다. 자기 통계의 단계이다. 이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건 제 마음이 일단 먼저 편안해야 돼요. 제가 막 화가 나 있거나 아니면 막 너무 슬프거나 아니면 모든 게 막 짜증이 나거나 제 상황이 완벽해야지 남 믿고 들을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감성 영역을 키울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휴식을, 때로는 저에게 보상을, 때로는 저에게 편안함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물론 여기 들으시는 분들도 크리스찬이 계시긴 하지만 인간으로서 해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약간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교회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걸로 약간 감성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좀 정화시키는 거죠. 감정을.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거죠. 아, 나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구나. 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누가 크리스찬인들은 누가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웠구나. 이런 걸 또 느끼게 한다면 더 겸손해지는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 리더십의 또 하나는 조직 내의 신뢰를 구축하는 단계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될 수도 없고, 그죠? 좀 더 기간이 경과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약간 오랜 시간 동안 존중을 표현하거나 감성에 대한 리더를 기반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지만 신뢰가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쇼맨십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잠깐 탤런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가식적으로 뭔가 하는 것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가야 되는 분위기다. 개별적인 관심에 대한 배려. 리더는 구성원에 맞게 맞춤형 배려를 제공함에 감동을 줘야 한다. 이런 감성 리더십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셀프 리더십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야지만 감정 리더십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고 보아요. 근데 이 셀프 리더십이나 자존감이나 가치관은 지금 공부를 해서 뭔가를 축적을 해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변하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 선천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싹 뒤바뀌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다들 성인이고 어느 정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과 했던 사람과 하는 중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성이 발달돼서 이걸 인지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긍정적인 집단의 감성의 다른 형태로 조직의 전체가 다 구성원들이 잘 협조하면서 또 긍정적인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는 그런 감성의 리더십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변혁적인 리더십, 아까 카리스마 얘기했었잖아요. 솔선수범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앉아가지고, 야, 너 뭐하고, 너 뭐하고, 너 뭐해. 이거가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리더가 되려면 자기 스스로 남에게 보여주는, 해내는, 내가 먼저 해내는 그런 형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개별적인 배려라고 해서 리더와 동의시하고 의식을 고취하는 내 생각을 자꾸 구성원에게 이렇게 주입시키는 것보다도 합리적으로 자기 개발 위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나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까처럼 뭐뭐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면 보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게 승진이든 금전이든 뭐 휴식이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작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리더의 동일시하는 어떤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지적 자극이라고 해서 거래적인 리더십의 요소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예외적인 관리 요소에서 기존에 있는 상황, 현상이나 본질적인 부정하지 않는 것들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가장 대치되는 리더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근하고 채찍 뭐 이런 형태로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잘못된 건 잘못된 걸로 뭐 이렇게 지정을 하고 또 잘하는 건 잘하는 거로 이렇게 약간 유지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가 나쁜 건데도 좋은 걸로 둔갑을 하거나 뭐 반대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장단점이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 현상의 본질을 너무 부정하지 않은 선에서 뭔가를 해내는 것들. 조건적인 보상 대부분의 리더십은 변혁적인 리더십이나 어떤 리더십이든 이제 보상이 안 따라갈 수는 없죠. 근데 이제 부정적 강화를 실행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야 함을 경계하도록 한다. 대부분의 이제 어떻든 한다면 뭐뭐 해줄게.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이거 먹으면 TV 보여줄게. 이거 숙지하게 되면
놀이터 가서 놀게 해줄게. 이런 것들의 조건의 보상은 별로 전체적인 리더십에서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식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부분이니까. 자, 예외적인 관리, 그래서 군대 조직이나 교육관리 조직이나 대규모의 기업의 관리자와 같은 관리 집단에서 생겨나는 생산성의 향상이라든가 상상에 역정될 수 있는 그 사실을 증거해서 인정되는 필요하게 그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약간 강압적으로 뭔가를 하는 조직도 있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선수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아니면 군대 조직이라든가 이런 관료적인 집단은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렇게 뭐 창의적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규칙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생산성이 항상 역행되는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죠. 근데 뭐 그게 아직도 많이 변한다고 변했지만 구체화되지는 않았다. 모두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학습 능력이 쭉 나오고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걸 뭐 똑같이 얘기를 하기보다는 금방 말씀드렸던 변혁적 리더십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자부심과 존경심을 불어일으키는 그 자부심과 존경심은 너 나 존경해. 너 나 뭐해.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스스로 리더가 뭔가를 발로 처음부터 보여줘야지만 그게 스스로 저 사람은 좀 신뢰가 있어. 뭐 내가 너무 실수했는데 또 관대하게 넘어져가지고 뭐냐 없잖아 있네. 뭐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학습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고 이 챕터 지금 질문에 나온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챕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과제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거지. 지금 대인관계 능력은 어떻게 보면 어떤 거를 뭐 물론 우리 수업 자체가 뭔가를 막 외워서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간고사 때 과제를 한꺼번에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걸 전달하는 방법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거를 제가 다 인쇄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그래서 언제까지 프린트해서 어때 갖다 놓으세요 하고 2주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말을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하는 부분을 뽑아서 나중에 쳐서 이렇게 올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음악 이거 동영상 그냥 틀어놓고 막 딴 일 하다가 뭐지? 뭐지? 이렇게 하시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해야 될 차례입니다. 셀프 리더십 이거는 말만 들어도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스스로 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할 수 있는 바보 나는 왜 이러지 또 실수했어 멍청이야 바보 이거보다 아이고 실수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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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회는 올 거야 네가 알면 됐어 실수한 거 느꼈지 마음이 좀 아프지 좋아 뭐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팔로우십은 누가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리더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성공을 하려고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 구성원의 리더가 끌고 감에 있어서 보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잘 성공할 수 있게 잘 따라주면 최대한을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리더자는 한 명이지만 팔로우 하는 사람들은 구성원에 꽤 많습니다. 그래서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이라고 한다면 내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아까도 슬쩍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뭐 번역적인 리더십, 상황 리더십 이런 것 모두가 내 자신이 편할 때는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만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프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근데 살짝 지나가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의 부하 직원에 대한 영향에 미치는 것들, 셀프 리더십은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팔로우십은 부하로서 상사에게 지켜야 될 바람직한 행동들,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이 뭉쳐서 직무에 대한 태도와 능력을 어떻게 발휘해 나가는 거다라는 것들을 얘기해 보려고 네 번째 단계 셀프 리더십과 팔로우십을 정했습니다. 이게 이야기 속으로라고 해서 그 1,500달러짜리의 카푸치노라고 했는데요. 그 한번 지금 비대면이잖아요. 저희가 비대면인데 이거를 동영상을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비대면은 저 혼자 얘기하고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뭐지?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아니면 컴퓨터에다가 아유 1,500달러짜리의 카푸치노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말이 예쁘게 하시는 아나운서급 정도 되시는 분이 제가 듣기에는 좀 졸렸거든요. 그런 분이 이제 설명을 해요. 대충 줄여서 들을 건데 또 뭐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여기에 계신 모든 분이 다 찾아서 듣지는 않으실 거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엄청 배고픈 날이었대요. 어떤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그날 건강검진이 있으면 당일날 건강검진이 있으면 그 전날 뭐 7시부터 뭐 10시부터 뭐 9시부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굶잖아요. 그리고 건강검진을 했어요. 진 빠지죠. CT부터 시작해서 MRI 뭐 다 찍었다고 가정한다면 뭐 좀 지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을 외국 사례인 것 같아요. 죽을 이제 먹으러 이제 가요. 근데 그날따라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게 지나가는데 스타벅스에서 커피가 너무 있어서 그 커피가 너무너무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삽니다. 얼마짜리인지 모르지만 사요. 근데 커피를 홀짝홀짝 또 먹으니까 빈속에 막 커피를 먹으니까 속이 쫙 내려가면서 쓰리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음식점에 가가지고 이제 시킵니다. 밥을 뭐 주세요라고 이렇게 시켜요.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켜요. 그래서 했더니 그 안에 있던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외부 음식을 반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네 그래요? 네. 근데 산 거라 지금 한 모금밖에 안 마신 거라 버리기 조금 그래서 근데 그건 본인 생각이시고요. 여기는 외부 음식을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아니면 카운트에다가 맡겨놓고 하시고 식사하시고 가지고 나가시든지 아니면 나가서 다 드시고 오시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지금 막 산 이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 식사를 하면서 먹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그 직원의 요지는 뭐예요? 여기 우리 식당에 들어왔으면 우리 거 사서 먹어야지. 왜 남이 거 사갖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른 거 시켜서 먹니? 이런 의도잖아요, 사실은. 거기가 옷가게나 어떤 뭐 무슨 뭐 다른 그런 샵이었다면 흘릴까봐 실수할까봐 잠깐 맡겨놓을게요. 이런 게 아니라 음식점이기 때문에 여기 거 안 시켜 먹고 왜 남의 거 시켜 먹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나와버렸어요. 그 직원이. 그 손님이 나와버렸어요. 이런 마음이었겠죠. 난 따뜻해서 지금 이거를 먹고 싶어. 밥도 먹고 싶고. 그러면 이 집에서 못 먹네? 그럼 가능한 곳에 가야 되겠다. 그리고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오니까 좀 불쾌하기도 하고 짜증이 나고 막 이래서 아는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수다를 떨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 진짜 짜증나는 날이야. 왜 걔는 도대체 그렇게 하지? 막 이렇게. 더워서 에어컨을 좀 켜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통화했던 상대편이 뭐라고 그랬냐면, 왜 그랬지? 물론 그게 맞는 말이야. 그 가게 들어왔으면 그 가게 거를 사는 게 맞지. 근데 그 손님을 놓친 게 참 걔도 불쌍하다. 나 같으면 그냥 자기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스타벅스 컵을 없애고 컵만 문제니까 이렇게 따라드리면서 고객님 여기서는 원래 외부 거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사갖고 오셨으니까 아깝잖아요. 여기서 따라드릴 테니까 이거 시키시면서 같이 드세요. 라고만 얘기했으면 그 손님이 그 가게에 저 센스 있는 친구 와 대박. 당신 너무 멋져요. 감사해요. 내 입장에서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막 산 커피를 따뜻하게 먹고 싶었는데 정말 당신 정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그 전화를 한 상대편의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두 개 다, 누가 더 손해예요? 규칙과 규율을 맞춰서 얘기해준 그 식당의 종업원인지 뭐 사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놓친 거죠. 1,500달러의 어떤 음식을 팔만한 사 먹을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쳤다. 그래서 그 카푸치노는 1,500만 원짜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동영상이에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들어보시고 생각이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리더자가 되거나 이런 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말과 행위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조직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느냐, 리더자가 어떤 행위, 감투를 꼭 써야 그런 행위가 나오느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제 얘기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90이 이제 다 되셨어요. 딱 90이시거든요, 올해. 그래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마지막으로 제주도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해서 휠체어에 모시고 저희 이제 부부가 제주도를 모시고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엄마가 걸음을 못 걸으니까 뭐 어디 갈 수가 없. 차 탔다 내리고 딱 보았다가 그 안에 내리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게 그 휠체어에다 태워서 이렇게 이런 데만 갔었어요. 뭐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그 안에 돌아다닐 수 있는 데만 이런 데만 갔었는데 식사를 하실 때 우리 세 명이서 딱 들어가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직원이 와서 그 제주 흑돼지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데도 아니었어요. 맛집이라 생각해서 추천받아서 간 집이었거든요. 그 앞에다 차를 세워놓고 부모님 올려다 놓고 이제는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데 그 되게 젊었던 학생으로 기억을 해요. 제 기억으로는 한 3, 4년 전 일이니까 대학을 막 붙은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것 같아요. 다 연인들이나 20대들이 오는데 이제는 나이 드시고 중년 부부가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간 팀이 우리밖에 없으니까 고기를 다 구워줬어요.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할머니 이거 잘 드시네요. 이거 더 갖다 드릴게요. 이거 떨어지셨다. 제가 이거 주워 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 처음 본 사람인데 아무리 그 사람이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너무 또 저희 부모님한테 잘하는 거라. 그래서 만지지 마세요. 이거는요 고기는 구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일이잖아요. 막 이러면서 고기를 다 구워줬어요. 거기가 아주 막 큰 나라는 회관이나 이런 데가 아니었고 그냥 돼지고기집이에요. 애들이 많이 오는 의자도 이렇게 약간 그 소주집처럼 이렇게 둥그런 의자로 되어 있는 그런 허접한 데였단 말이에요. 맛집이라고 해서 모시고 간 것 뿐이지 시설이나 이런 건 본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올 때 그 친구한테 팁을 줄 수밖에 없게끔 그 친구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대학 붙어서 아르바이트 했던 친구인데 중년부부다. 저 사람한테 잘해주면 팁 나올라나? 어디 한번 쇼해봐야지 이런 마음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런 게 베이스에 쫙 깔렸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학생들보다 팁은 더 주겠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오셨으니까 이번엔 잘해드려야지 막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3학년 애가 얼마나 사회생활을 많이 했길래 그런 어른들이 오면 조금 약간 아부 비슷한 거 해서 친절한 한 척해서 난 팁 받아야지 이런 거가 베이스에 깔렸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친구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무에 충실한 거고 서비스 활동에 되게 충실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이 모든 리더십과 모든 셀프 리더십 또 여기 오늘 배워야 된 팔로우십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피곤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자, 셀프 리더십의 개념과 중요성. 이래서 셀프 리더십이란 읽어보겠습니다. 조직에서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를 다하도록 그들의 어떤 리더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안정도 주고 만족감도 주고 일을 잘할 수 있어라고 실행해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대표가 월마트의 샘 월튼 회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생활용품을 주로 이렇게 팔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은 전적으로 인간 사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미국의 전통적인 유통계로 전 세계 1위 했던 종업원만 지금 한 23만 명 정도 되는 동네 슈퍼였었다고 하더라고요. 쬐끄만 월마트가. 그런데 할인, 대형마트, 뭐 그리고 보니까 커지긴 커졌는데 매출이 그렇게 많이 저희가 생각한 만큼 향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법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그 구매 방법을 싹 다 바꿔버리는 사람의 1인자 미리 사는 거죠. 미리 묶음으로 미리 훨씬 더 싸게끔 하나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세 개 합쳐가지고 3,000원이어야 되는데 2,700원, 2,800원 아니면 2,500원 이렇게 파격적으로 해서 파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우와 이거 하나 살 땐 1,000원인데 세 개 사면 2,500원이야. 야 대박. 마치 뭐 50%가 깎아진 느낌 들잖아요. 1,000원에서 반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잠재력에 최대한 실현하기까지 모두 다 동기부여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셀프 리더십. 되게 이 월마트가 월가라고 그러죠. 월가. 이 사람들이 뭐 세계에서 제일 부자다 뭐 이런 얘기도 없잖아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조금 더 찾아보십시오. 셀프 리더십의 중요성. 이거는 셀프 리더십은 효과적으로 발휘하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관리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는 거다. 내 스스로 제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내 스스로 어떤 동기부여와 난 왜 저러지? 진짜 미치고 팔딱 뛰겠어. 이거가 아니고 내 스스로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좀 더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을 딱 먹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 머리로는 있는데 행동이 안 돼. 그리고 마음도 먹고 머리는 아는데 몸이 또 말이 똑같나? 마음은 먹고 정신은 있는데 또 몸이 안 움직여. 몸은 움직이는데 뭘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이런 것들이 약간 있잖아요. 일본에 코이라는 잉어 있대요. 이 코이 잉어입니다, 잉어. 근데 이 잉어는 어항에다 집어넣게 되면 한 5cm에서 8cm 정도 자라고 조금 더 연못에다 놓으면 조금 더 커진대요. 그리고 완전히 강가다 풀어버리면 더 커진대요. 그러니까 이 잉어가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최대한의 1.2m까지 커진 요만했다가 상황을 보는 거죠. 여왕 속에서 나는 이 정도밖에 클 수밖에 없네 이러다가 여긴 좀 넓구나. 야 여긴 대단하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현실에 있느냐에 따라서 피라미드 됐다가 대어도 됐다가 즉 이거를 인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꿈이 이루어질 수 없을 만큼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 가능한 꿈을 꾼다면 이렇게 호이처럼 대어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환경을 선택하고 결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는. 자, 팔로우십에 대한 개념. 리더자가 내가 보기에 괜찮아. 저 사람이면 진짜 따를 수 있어. 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내가 쟤를 왜 따라야 돼? 네가 상사면 상사지. 뭐 너랑 생각이 다르거든? 나는 MZ 세대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 리더십이 약간 과잉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모든 애들한테 다 리더십이야. 어떻게 되면 모든 사람. 근데 리더는 하나고 팔로우는 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나 내기 좋아하니까 네가 해라 리더 그래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싫어 난 조용히 그냥 따라갈게 난 따라갈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뭐 마치 뭐 리더가 하면 돈도 더 많이 써야 되고 리더가 하면 봉사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리더가 되면 뭔가를 더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나는 싫어 그냥 따라갑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뭐 협조합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리더자가 되기에는 조직 내에서는 구성원이 먼저 된 다음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는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되면 이제는 리더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를 넘어서
어떤 목적이 있으면 같이 끌고 가는 구성원이 누구냐에 따라서 리더자의 실력도 발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리더자 혼자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난리쳐. 근데 팔로우 하는 애들은 아 뭐래 아 진짜 잘났어 그래 그래 너 혼자 해봐 한번 그래 이렇게 되면 즉 협조자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지금 리더자가 아닌 분들도 있으시지만 거의 다 팔로우 가정을 갖고 계시면 남성분이면 내가 좀 따라가야 돼, 내가 끌어야 돼 이런 생각이 있겠고 또 여잔데도 불구하고 집안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있겠고 또 잘 되게끔 집안이 잘 되게끔 아 너가 나보다 좀 나니까 그래 끌어 내가 밀어줄게 이런 경우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팔로우가 먼저냐 리더가 먼저냐 팔로우 안에서 리더가 나오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팔로우의 유형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켈리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논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추종자 중심의 이론에서 나오는 팔로우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팔로우를 조금 이렇게 약간 사전적 의미로 막 풀면 뭔가를 후원하다, 공헌하다, 어디 뜻에서 유래되고 뭐 견디다, 이겨내다 뭐 갖다 붙이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남의 도움이 필요한 리더자를 돕는 그런 뜻도 있다. 리더자를 돕는다? 싫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과잉 시대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나대지 않으려 그래. 타겟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너가 해, 너가 해, 너가 해. 네가 해. 나는 괜찮아. 네가 해.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켈리라는 학자가 추종자 이론 중심 이론에 대해서 이 팔로우가 이런 거다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학자들이 실무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팔로우 이런 것들을 단어를 많이 사용했죠. 사실 조직 내의 팔로우는 숫자가 리더자에 비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 다수 조직 내 리더보다 팔로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기 퍼센트지 8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90인 경우도 있어요. 거의 80에서 90을 차지한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네모는 박스 보이시죠? 독립적인 비판적인 사고, 수동형이냐 적극형이냐, 의존적이고 비판적인 상호. 이게 어디 축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X축과 Y축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사각형이니까. 추정자를 사고의 방식으로 인해서 교차하면서 가로 세로로 나타나는 형식의 5가지 형태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소외형. 느낌 자체가 뒤에 하나씩 하나씩 다 설명이 되어 있지만 소외형 팔로워 아이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저는 시키는 일만 할게요. 그냥 뭐 이러겠죠 아무래도. 저는 이거는 자신이 없어요. 좀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외형은? 수동형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같은 라인에 있잖아요.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이건 안 시키셨잖아요. 이거 시켰는데 왜요? 뭐가 잘못됐어요? 막 이러는 거죠. 그리고 모범적인 팔로우는 자기가 알아서 막 찾아서 어떻게 해요? 과장님 이거 이거 했는데 이거 맞나요? 틀렸어요? 고쳐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너무 모범적인 건. 좀 나대서 좀 그런가? 근데 아이디어도 좋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괜찮다. 이런 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수능형은 따라는 시키는 대로 해. 그치만 조금 투덜거리는 것도 없잖아 있어.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형 팔로우 공사 딱 구분해서 요때는 도와주고 요때는 안 해주고 그래서 기업에선 자기 직무가 있는 건가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네 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신 일 이런 식으로 구분해 줘야 내가 독립적으로 할 거냐 적극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의존적으로 하면서 수동적으로 할 거냐 수동적으로 하면서 비판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을 켈리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발표한 논문에서 조직 내에서는 리더보다 팔로우가 더 많다라고 하면서 근거를 압축해서 띠격 노크레만 따갖고 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유형의 특징 수동형 이제 보게 이거는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논문을 쫙 읽어보면 지금 좋은 말만 딱 이렇게 리더 앞에 턱 받치고 앉아 내가 뭘 할지 알려주세요. 나에게 동기부여를 해주세요. 라고 말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생각도 안 하고요.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책임감도 별로 없어요. 솔선수범도 하지 않아요. 수동형이니까. 그리고 지시 없으면 움직이지도 않아요. 요새 누구랑 같아요, 이런 애들? 누구랑 같아요? 꼭 MG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런 사람들 근데 성향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사실 있어요. 내가 만난 MG는 안 그런데 MG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굳이 왜 먼저 그래서 직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나눠서 딱 주는 게 이런 것들을 없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웃겨요. 뭐 해주실 건데요? 뭐요?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중학생 질풍노도를 달리고 있는 사춘기 중학생 애들 같은 느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는 수능형이에요. 이게 얘도 생각은 없어요. 근데 열심히는 해. 뭔가를 해갖고 오면 다 틀려. 그리고 독립적인 사고가 너무 부족해.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를? 가르쳐 주길 잘못 가르쳐 줬잖아요. 뭐 이런 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건데 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느냐. 좀 처음부터 잘 가르쳐줘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20대 말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잘못하면 내가 많이 부족해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뭐 이랬는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순용형 애들이 그냥 순흥형 팔로우십 애들 사람들이 착하긴 착해. 단순해서 그렇지 착하긴 착해요. 그래서 네 그러면 뭐 해줄게요. 이렇게 또 말은 또 잘 들어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표정을 지으며 리더 편을 들지만 여전히 리더자가 자신에게 비전과 방향 제시를 끝까지 해주기를 기대한다. 독립적이지 못한 거죠. 나 무서워요. 대리됐는데 뭐 못 가. 같이 가야 돼. 부장님 같이 가야 돼. 못 가. 이런 거 아닐까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뭐 대리인데 과장하고 위에 부장을 무시하고 기다리세요.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합니다. 이것도 웃기는 거지만 너무 또 이렇게 수능형으로 가는 사람들 보면 조금 불안하잖아요. 자, 소혜형이라고 해서 이건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수동형은 꼭 시켜야지만 뭔가를 하잖아요. 소혜형 같은 경우도 새로운 리더가 뭔가를 제시할 때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이유를 뭐는 안 되고요, 뭐는 안 되고요, 뭐는 안 되고요, 뭐만 안 되고요. 약간 비판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근데 그 비판이 말이 안 맞아. 논리적이지 않아. 괜히 툴툴거리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이런 그 대인관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구나. 그 성향과 성질은 부모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영향력을 거의 많이 받는구나. 아버지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숟가락을 들어? 아버님 드셨어요? 네, 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랑 뭐 어쩔 먹으라고. 아빠 먹으면 되지 뭐 그런 걸 따져.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조선이야 지금? 음, 그건 부모한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제대로 잘 하고 있나? 18년 전에 처음 강단에 섰을 때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 하지 말고, 다른 학생들한테 뭐라 하지 말고, 내 자식이나 잘 기르자. 뭐 이런 생각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은 다 커서 어떻게 제 손에서 벗어났지만 거의 뭐 20년 다 돼 가는데 그때 처음에 강단을 쓸 때 황당무계한 친구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저희 뭔가를 할 때만 해도 대학이나 이럴 다닐 때도 그뭐 윗분들이나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맞는 세대였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매 엄청 많이 맞았어요. 제가 스스로 잘못한 게 아니라 단체 기합 같은 거죠. 학교에 뭐가 떨어졌다. 뭐 반에서 다른 반보다 우리 학반이 떨어졌다. 아니면 우리 반이 뭐 이렇게 약간 평균적으로 뭐가 좀 낮다. 이러면 혼자 맺는 것보다는 단체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가 없어졌다. 뭐 마이마이인가 뭐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 뭐 이러면 어디다가 그럼 부자애들만 갖고 오는 거였거든요. 그 당시에 이렇게 케이스로. 그런 게 뭐 없어졌다.
테이프 들어가는 거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왜 들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다 책상 위로 올라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유도 모르는 그런 거라 약간 강압적인 어떤 예의 범절을 배웠던 시절이라 지금 학생들을 보면 자유롭긴 한데 약간 저도 약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저렇게 하면 좀 되바라진 것 같은 느낌인데 뭐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어요. 들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생각하기에 그걸 꼭 집에 가서 얘기해서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보여서도 안 된다. 그럼 나쁘게 생각한다. 내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잔소리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이고 챕터를 다 뭐 이것저것 얘기해서 뭐 다 끝내지는 못해. 근데 이 사설이 사실 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팔로우식 개념이나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리뷰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까 들려드리다가 어떤 힘드셨죠? 그래도 체크업 하는 걸 제가 없애서 좀 편하게 하시겠지만 집중해서 조금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한 주가 제가 이거 녹음할 때 느끼는 건데 한 주가 후끈후끈 지나가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기간을 좀 넓게 갖고는 있긴 하는데 그 시간 안에 다 들으셔가지고 이 출석 체크는 제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저번에 조작했다가 왜 수동으로 조작하냐고 저한테만 뭐라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그 기간 안에 다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시고요. 다음 또 녹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